네, 안녕하세요. 뉴탐스런 한국사 담당하고 있는 큰별쌤 최태상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와, 드디어 우리가 이 뉴탐스런 한국사의 마지막 단원까지 왔습니다. 조선의 문화. 여기까지가 전근대 파트죠. 네, 정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그 많은 내용들을 참 압축을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굉장히 기묘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한국사의 강의를, 이 강의는 일단 60강이지만, 한 단원을 계산하면은 30강이죠. 그걸 이제 지금 개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정리하는,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나누다 보니까 60강이 됐는데, 개념만 딱 본다면 30강이거든요. 한국사를 30강에 정리하는 강의가 많지 않을 거예요. 네,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고두고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강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전근대 파트 지금 끝나고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이제 그 교재 정리만 하면 딱 끝납니다. 네. 끝날 때는 여러분들 맛있는 거 사드세요.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그러셔도 됩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네, 대단한 거거든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조선의 문화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제 학문 분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박스를 한번 큰 거 그려놨죠? 여기 빨간 라인 보이시죠? 이 빨간 라인은 뭐냐면 양란이에요. 항상 조선시대 그 기준은 이 양란. 그죠? 양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뉜다라는 거. 조선 전기는 양반 문화가 발전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선 후기는 서민 문화의 발전 시기다. 이렇게 규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반 문화와 서민 문화. 왜냐하면 여러분 조선 후기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조선 후기 키워드는 뭐다? 변화라고 설명드렸고 그 변화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다. 이 시대의 주인공, 이 시대의 역사의 주도 세력이 누군가요? 민 아닙니까? 민. 국가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지금의 이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선 후기도 당연히 역사의 주도 세력으로서 양반이 아닌 민이 등장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예술도 역시 그런 서민 문화의 등장이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조선 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문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그 교육기관을 한번 볼게요. 교육기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기관에는요, 중앙에는 뭐가 있냐면 성균관이 있죠. 요게 이제 중앙이고, 지방에는 뭘 줬냐면 향교가 있어요. 향교는 지방. 그죠? 근데 이 성균관과 중앙은요, 성균관과 향교는요, 모두 다 국가 관립이에요. 관립. 이건 관립입니다. 관립. 예, 모두 다 관립이에요. 이건 지금 관립학교고요. 그 다음에 사립도 있어요. 지방에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것 바로 서원이 있겠죠. 서원. 지방의 서원. 요건 이제 사립이 되는 것이죠. 그죠? 이런 교육기관. 물론 이제 서당도 있어요. 서당도 사립인데, 서당은 이제 초등교육 담당하는 곳이니까, 그렇게. 이런 교육기관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조선 전기의 그 학문 측의 어떤 그 확산을 위해서, 큰 역할을 했던 그런 기관들이 되겠죠. 그죠? 조선 전기 특히 이제 16세기라고 한다면 이제 사림이 정권을 장악한 시기다라고 설명드렸죠. 15세기가 훈구 세력들의 시대였다면 16세기는 이 사림들의 시기인데 이 사림들이 정권을 장악했던 16세기에 아주 걸출한 유학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유학자가 있다면 바로 이황과 이이를 들 수 있겠죠. 이황과 이이를 들 수 있겠죠. 그죠? 이황은요,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의 저서를 좀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시합에 잘 나옵니다. 자, 저서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황은요 성학 10도가 있습니다. 성학.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 성스러운 어떤 그런 학문, 성리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성리학의 어떤 그 원리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림 도자. 반면에 이는요, 성학, 집요. 요약한 거죠. 네, 요약한 그런 어떤 그 저서가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 꼭 구분 좀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이왕 같은 경우에는 일본 성리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이황의 그 학문 세계를 이해하려면 일본에 가야 한다. 그만큼 이 이황의 어떤 그 유학 그 세계에 대해서 일본에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굉장히 많이 해놔가지고 논문 수준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네, 그 정도로 특히 이제 양란 이후에 일본 성리학의 이 이황의 학문이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이는요 상당히 현실적이죠. 현실 개혁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신만 양병설, 뭐 수미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이유죠. 그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왕이 있을 때는요, 이 살인들은요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었어요. 야당이었기 때문에 이왕 같은 경우에는 기를 중시할 수밖에 없어요. 리를 더 중시하는 거예요. 기. 선과 악을 딱 구분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기가 악은 아닌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확연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은 늘 순수하고 옳은 거예요. 기는 아니고 이렇게 딱 구분한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면 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신들의 살인들이고 기라고 하는 것, 비천한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훈구다. 이제 이런 식으로 딱 구분을 해놓는 것이죠. 야당은 좀 그러야 되잖아요. 그죠? 야당은 굉장히 좀 이렇게, 비판적이고 말이죠. 그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구분을 해가지고. 그죠? 아군과 적군 이런 식으로 나눠 싸운단 말이죠. 야당은 원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잖아요. 이가 집권할 때는요, 여당이에요, 여당. 예, 이제 집권에 성공했어. 16세기 살인의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성공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야당에서 이제 여당이 됐으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적으로 기에도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 개혁적인 그런 어떤 정책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대가 약간씩 달라요. 이왕이 선배예요. 그래서 이왕 시대하고 이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성향을 해석하고 있는 그런 관점들도 좀 살짝 다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6세기는요. 아주 성리학이 아주 발전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 조선 후기로 가면요. 그런데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운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양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지배층들이 어떤 그 보여주지 못해야 될 모습들이 보여줬잖아요. 제일 먼저 도망가는 어떤 그런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조선 후기는요. 신문제가 막 변동하고 있죠. 그리고 조선 후기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자본주의적 싹들이 막 드러나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성리학적인 어떤 사회, 즉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신문제를 고정화시키고 그 분수에 맞게 사는 것이 가장 이상사회다라고 하는 성리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안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 대안이 뭐가 있냐면요. 바로 양명학이라고 있죠. 양명학. 양명학은요. 뭘 강조하냐면 지행합일. 지행합일, 즉 실천을 강조합니다. 실천.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바로 정제도가 있죠. 정제도의 강화학파. 강화도에 가서 연구를 했던 학파. 강화도에 왜 갔을까요? 연구를 한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리학의 대안으로 부상했던 양명학, 또 이제 여러분들 배우시게 될 뭐 실학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 대부분이 실세들은 아니에요. 예, 이 주류 세력들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성리학의 대안이라고 하는 학문들이 어떤 주류의 학문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력은 크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자, 실학을 볼게요. 실학은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중농학파가 있고요. 중농학파가 있고요. 농업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상학파가 있어요. 중상학파, 이건 상업을 중시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북학파라고도 합니다. 자, 이런 세력들이 있는데 조선 후기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는 농민들이 참 살기가 어려워요. 농민들이 마구 무너지고 있어요. 소작농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제주들이 엄청나게 토지를 갖고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모순들이 지금 펑펑펑 터져나가고 있는 상황.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방법은 간단하다. 바로 토지를 나눠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중농 아파트, 이
토지를 나눠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토지개혁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대표적인 인물들 한번 볼게요. 누가 있냐면 먼저 그 균전론을 주장했던 유형원이 있습니다. 유형원이 있습니다. 유형원은 균전론을 주장하고요. 유형원은 균전론을 주장하는데요. 이 균전론은 뭐냐면 말 그대로 토지를 똑같이 나눠주자는 얘기죠. 그런데 이 균은 뭐냐면 똑같이는 아니고요. 사농공상 신분에 따라서 나눠주자는 얘기예요. 양반 100가마, 중인 70가마, 상민 50가마, 아니 뭐 이런 식으로 50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토지를 똑같이 나눠주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덩어리를 같이 나눠주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신분에 따라서 신분에 맞게 나눠주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르겠죠. 하지만 유형원이 봤을 땐 그게 똑같이 나눠주는 거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유형원도 그 신분제도의 그 한계에 지금 갇혀는 있어요. 예. 일단 뭐 유형의 균전론인데, 근데 이런 거 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를 몰수하는 혁명적인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거의 실현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의 제자인 성호 이익이 들고 나온 게 있어요. 이게 바로 한전론이라는 거예요. 한전론은 뭐냐면 여러분들 제한하는 거예요. 토지를 많이 갖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토지를 팔아나가도록 하는 것이죠. 매매시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한전론에는 여러분 뭐가 설정이 되냐면요. 이 한전론에는 영업전이 설정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100가마를 갖고 있으면 100결을 갖고 있으면 토지 100결을 갖고 있으면 그 중에서 10결은 영업전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내려가는. 즉 이 영업전은요. 매매가 금지가 되어 있어요. 절대 팔 수 없어요. 살 수도 없어요. 자, 나머지 90결. 이 90결을 점진적으로 매매를 통해 가지고 팔아서 그 제한하는 그만큼의 목표를 언젠간 달성하자. 이게 점진적으로 지금 토지를 나눠주자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바로 한전론이에요. 영업전이 설정되면 여러분들 내가 만약 혹시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우리 집에 몰락해도 영업전은 남아있겠죠. 즉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한전론은 뭐냐면 농민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든 농민들이 무너지진 않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장치로서 이 영업전을 또 들고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요. 정약용이 있어요. 정약용. 이 정약용은요. 뭘 주장했냐면 여전론을 주장해요. 여전론은 공동으로 노동해서 그 노동력에 따라서 공동으로 또 나눠 갖는 겁니다. 예, 공동으로 소유한 거를 노동에 의해 가지고 공동으로 나눠 갖는 것. 이게 이제 여전론이에요. 근데 여전론은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그런 어떤 요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게 뭐 실현 가능성은 좀 없고요. 나중에는요. 그래서 여전론 대신에 나중에는 그래서 정전론을 들고 나와요. 네. 샵기호 있죠, 샵기호. 그죠? 정전은 이제 우물정자인데요. 이렇게 토지를 9등분을 나누는 거예요. 네. 나눠가지고 요 가운데는요 공동으로 소유해서 여기서 나오는 그 생산물은 세금 내는 데 쓰고 이렇게 활용하자라는 그 정전론을 들고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건 간에 이 중농업화의 목표는 뭐냐면 자영농 육성이에요. 이 중농업화의 어떤 그 목표, 이들의 목표는 뭐냐면 바로 자영농의 육성입니다. 지금 조선 후기 무너지고 있는 이 자영농들을 육성하는 데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이 토지 개혁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 중상업화는요, 생산력을 높이자. 즉, 파이를 크게 키우자는 거예요. 파이를 크게 키우면 여러분들 나눠주는 것들이 몫이 커진다라는 것이죠. 이걸 뭐 경제에서 뭐 낙수 효과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죠? 근데 꼭 여러분들 파이가 크다고 해서 나한테 떨어지는 몫이 큰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건 이쪽에는 이제 그런 걸 주장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가 있냐면 뭐 유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홍대용 나중에 이제 지전설을 주장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이런 인물이 있고요. 대표적인 인물 들어봐라라고 한다면 이제 박지원이 있죠. 박지원.
자, 이 박지원의 그 대표적인 저서가 이제 열하일기예요. 열하일기. 중국 가서 네, 보고 배워온 것들을 지금 일기처럼 써내려낸 그런 내용이죠. 이 박지원의 열하일기에서는 뭘 강조하냐면요. 여기서 지금 강조한 게 뭐냐면, 와, 중국이 엄청 변하고 있더라. 화폐를 쓰고 있더라, 화폐. 그리고 수레를 쓰고 있더라. 그리고 뭐 선박, 이걸 이용하고 있더라. 우리도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한 것이죠. 박지원의 어떤 이런 주장들은 진짜 100년 앞을 내다보고 있는 그런 선견지명이 아닐까요? 화폐 지금 우리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수레와 선박을 강조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업 세계 최고. 자동차 만드는 거, 화폐, 수레가 지금 뭐 지금 자동차 아닐 겁니까? 그죠? 그 자동차 만드는 거 세계에서 1, 2, 3 막 이렇게 막 오고 있잖아요. 그죠? 당시에는 아직은 이제 이 육로가 발달이 안 됐었죠. 길이 이렇게 닦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수레가 잘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량의 어떤 물건들은 주로 배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그런 어떤 수레도 이제 적극적으로 만들려면 길도 닦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박지원이요. 그 다음에 이제 박제가라는 인물을 또 놓치시면 안 되죠. 박제가. 박제가 하면 또 북학의가 유명하죠. 북학의. 자, 이 박제가는 여러분들, 박제가는 이제 또 뭘 주장했냐면요. 바로 건강한 소비. 소비론을 들고 나옵니다. 건강한 소비를 하자.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왜 성리학적 경제관이 여러분들 전략과 검략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상업이 발달할 수 없다는 얘기죠. 왜냐면 주전자가 찌그러졌어. 그러면 버리고 새 거 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그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먹고 살 거 아니냐. 언제까지 완전히 쭈그러지어가지고 그냥 구멍이 날 때까지 이걸 쓰지는 말란 얘기죠. 적당히 이제 썼으면 새 거로 사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돌아가자는 얘기죠. 굉장히 여러분들 이런 거는요. 자본주의적 마인드죠. 자본주의적 마인드죠. 그죠?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을 지금 박제가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런 어떤 중농학파와 중상학파를 여러분들 비교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어쨌건 지금 이 조선 후기의 학문을 보세요. 조선 전기 학문은 성리학, 리냐, 기냐,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심성이 뭐냐 이걸 철학적으로 좀 논하고 있다면 조선 후기는 어떻게 살아야 잘 먹고 잘 살겠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로 지금 향하기 위한 학문의 어떤 변화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인문학이 굉장히 푸대접을 받잖아요. 그죠? 왜냐면 먹고 사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거든. 조선전기라면은 그 인문학의 시대. 그죠? 정말 이때는 철학의 시대, 인문학의 시대.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서 이제 인문학이 서서히 이제 이렇게 조금 이제 뒤로 밀리는 듯한 그런 느낌. 그게 지금 현재를 보면이 완전히 그냥 막 대학마다 막 인문학부들이 막 축소되고 막 그러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썩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데 너무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모습들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학문적인 어떤 그런 변화를 살펴봤고요. 자, 다음에 이제 역사입니다. 고려를 건국했어요. 조선을 건국했어요. 그러면 뭐 조선 건국, 사실 조선 건국이 이게 지금 이게 쿠데타를 통해서 이제 일단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요. 그죠? 정변을 통해서 지금 이성계가 지금 조선을 건국한 거잖아요. 지금요. 뭔가 명분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죠. 그 명분을 합리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뭔가요? 명분을 합리화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도구는 역사입니다. 네.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정변을 일으킬 수밖에 없은 이유는 뭐냐? 이건 바로 고려가 무능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걸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나온 역사서들이 있겠죠. 자, 대표적인 역사서를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네, 고려사가 있겠습니다. 고려사. 자, 이 고려사의 기술 방법은요, 기전체입니다. 여러분들 기전체 방식 알죠? 언제? 고려 전기 때 기전체 방식에 의해서 쓰여졌던 역사서 있잖아요. 이렇게 뭐가 있습니까? 삼국사기, 김부식의 삼국사기. 네, 그런 방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유명한 책이 있죠. 바로 실록. 실록은 편년체입니다. 편년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간 순서대로 쭉 나열해 놓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편년체. 정말 여러분들 그 왕조에서 벌어졌던 그 세세한 일들을 다 적어놓은 이 역사서가 유례가 없어요, 여러분들. 대단한 거죠. 이 실록은 그래서 네,
세계 기록 문화유산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죠. 기록문화. 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로 가면요, 이제 역사가 좀 더 다양한 그런 모습들로 등장을 할 겁니다. 자,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동사 강목이 있습니다. 동사 강목. 여기에서는 정통, 뭐가 정통이야? 이제 이런 것들을 따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해동 역사가 있습니다. 해동 역사는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이건 굉장히 실증적인 어떤 고증적인 그런 모습들. 왜냐하면 조선 후기는요, 실학, 고증학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실증적인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연려실 기술. 이거는 조선의 역사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바로 동사. 자, 이 동사는요, 어디 나라를 다루고 있냐면 고구려를 지금 다루고 있죠. 네, 고구려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기억할 게 뭐냐면 발해고예요, 발해고. 유득공의 발해고. 이 발해고는 발해를 또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온 용어가 뭐냐면 바로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 예,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고 있죠. 남북국 시대. 이 동사라든지 발해고, 네, 이런 동사와 발해고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역사를 다시 만주 쪽으로 지평을 지금 만주 쪽으로 지금 다시 넓히고 있다. 만주 쪽으로 그 우리 역사의 지평을 지금 넓히고 있는 어떤 역사의 의의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 뭐 이 정도는 여러분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와 발해고, 네, 고구려사와 남북국 시대니까요. 그죠? 자, 이런 역사서들이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왜 그러면 이렇게 우리 역사의 어떤 자주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에 지금 초점을 맞췄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양란 이후, 특히 이제 여러분들 그 병자호란이 끝나면서 이 호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만주족 아닙니까? 여진족, 그죠? 이 오랑캐들이란 말이죠, 오랑캐들. 이 오랑캐들에게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항복을 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오랑캐는 오랑캐야. 그들의 문화는 우리보다 떨어져요. 그런 어떤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 그런 자부심들이 바로 우리 역사를 다시 한번 조명하게 되는 그런 계기도 돼요. 조선 전기는 뭐냐면 명나라가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 문화의 어떤 자부심이라기보다는 우리도 이 명의 어떤 문화를 이어받은 그런 어떤 문화다.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조선 후기는 이제 명이 없잖아요. 그죠? 명이 없고 오랑캐 청이 있으니까 우리가 명의 후계자야. 명의 뒤를 이은 소중화야. 그 소중화의 역사, 우리 역사가 더욱더 의미가 있고 더욱더 귀하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우리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적인 어떤 역사들이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역사 한번 살펴보면 되고요. 역사는 이제 그런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지리 쪽 볼게요. 지리 쪽. 자, 지리 쪽은요. 지리서로서 이제 대표적인 게 있다면 바로 동국 여지승남이 있겠죠. 이 동국 여지승남 같은 경우에도 이 당시에 만든 지리서의 어떤 그 역할이 뭐겠냔 말이에요. 그 역할은 바로 중앙집권입니다. 중앙집권과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앙에서 지방을 다스리려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중앙에서는 끊임없이 향촌에 내려와 있는 조선 건국에 반대해서 이제 내려와 있는 그 지방 세력들, 사족들 있잖아요. 그들을 감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그 인물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걸 자세히 적어놓은 그런 지리서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중앙 집권 강화를 위해서 필요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지도로서 대표적인 게 있다면,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있습니다.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있어요. 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는요,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냐면 이것은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예요.
세계 지도입니다. 네, 동해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인데 굉장히 중국 중심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제 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세계 지도예요. 세계 지도인데 조금 세계 지도 치고는 중국이 너무 크죠. 가운데 그냥 떡하니 있고요. 왼쪽에 우리나라가 있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금 아프리카도 보이고 지금 그 아라비아 반도도 보이는데 참 작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다. 그리고 우리도 그만큼 크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이것도 중국 중심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 아직까지는 성리학적 세계관. 네. 조선 전기의 문화는요, 이렇게 성리학적 세계관에 탁 안착되어 있는 모습들. 지도에도 그런 것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조선 후기 오면 그게 깨진다 그랬죠. 깨져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깨져요. 성리학이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리학으로서는 도저히 조선 후기를 설명해낼 수 없다고. 성리학이 뭐냐면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흔들리는 거예요. 자, 어떤 것들인지 볼게요. 자, 먼저 탱리지. 이중환의 탱리지. 자, 이 탱리지는요, 뭘 보여주냐면 조선 전기의 이 지리서들을 이런 것들이 만든 이유는 중앙 집권을 위해서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상업이 발달하잖아요. 그죠? 상업이 발달하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물건을 팔고 사고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즉, 조선 후기 상업 발달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의미로서 있다는 얘기죠. 조선 전기의 중앙 집권이라면 조선 후기는 이런 상업 발달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에서 대표적인 게 있다면 이 당시에는 바로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도 있고요. 또 백리척을 썼던 그 정상기의 또 동국지도도 있죠. 동국지도. 그렇죠? 여기는 백리척을 썼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세계지도가 있어요. 자, 그 세계지도가 뭐냐면 바로 곤여 만국전도예요. 이게 청에서부터 들어온 건데요. 자, 이 고려 만국전도의 또 역사적 의의를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이 고려 만국전도는 세계지도이지만 더 큰 의미는 뭐냐면 이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깨는 데 또 그 역할을 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도를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이 세계지도 답지요?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지도의 모습과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해요. 자, 이건 뭐래요? 지금 중국이 중심인가요? 아니에요, 지금요. 중국도 그냥 큰 나라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이러면서 조선 전기 이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에서 보여줬던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이제 흔들리고 있음을, 성리학적 세계관은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또 이 지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 지리 쪽에서는 조선 전기 중앙 집권과 조선 후기 어떤 상업 발달했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조선 전기 성리학적 세계관이 조선 후기 성리학 세계관을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비교하시면서 지리와 지리 이 파트를 여러분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다음은 이제 윤리법전입니다. 자, 조선 전기는 성리학의 나라입니다. 성리학의 나라 조선. 자, 그래서 그와 관련된 윤리서, 삼강 행실도가 등장을 하겠죠. 특히 그 여자들의 어떤 그 정절을 지키기 위한 그 정절을 지켜낸 그 사례들이,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몸 바쳐서 죽은 그런 여성들의 사례들이 지금 정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여성을 위해서 남성들이 몸 바친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일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성리학에서 뭐가 정통이에요, 여러분들?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가 정통이거든요. 아니, 성리학에서.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성리학에서. 갑자기 발끈하면서 왜 그러십니까? 성리학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정통이냐, 뭐가 명분이냐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남자와 여자 누가 정통이냐, 남자 정통이고, 중국과 조선 중국이 정통이고, 양반과 천민 양반이 정통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늘 따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삼강행시도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리학적인 어떤 사회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전으로 본다면 이제 경국대전이 있죠. 경국대전. 그죠?
요거는 여러분들 배우셨죠? 예, 바로 세조 때 출발해가지고 성종 때 완성을 보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로 가면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요 이제 다양한 학문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져요. 성리학뿐만 아니라 그 외의 것들이 너무 관심들이 많아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정보의 다양화 시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이 당시에는요 이 백과사전들이 또 이렇게 유행을 하네. 백과사전들. 자, 이 백과사전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 대표적인 거. 네, 바로 이수광의 지봉유설. 이수광의 지봉유설. 요게 전 개인적인 어떤 그런 편찬물이라면 그 다음에 국가적 단위의 동국문헌비고가 있어요. 동국문헌비고. 이건 국가적 단위에서 영조와 정조 때. 네, 영정조 때의 그 동국문헌비고가 있다라는 거.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법전에는요, 법전에는 영조 때의 속대전. 이건 영조죠, 영조. 영조 때의 속대전. 그 다음에 정조 때는요, 대전통편. 대전통편. 네, 정조 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법전들은 좀 여러분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특히 영종조는 여러분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영종조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법전을 만들었던 그런 내용들. 좀 더 나아가면 이제 흥선대원군대 대전회통, 육전조례 이런 것들도 있죠. 그죠? 그래서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그다음에 육전조례. 육전조례 빼더라도 대전회통까지. 하나, 둘, 셋, 흥선대원군 때 대전회통 4개. 요 4개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윤리와 법전을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천문입니다. 조선전기 천문. 이 당시에 그 대표적인 게 있죠. 바로 칠정산. 너무 중요하죠. 칠정산. 너무너무 중요하죠. 칠정산. 역법서. 달력이에요, 달력.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이 칠정산이 왜 중요하냐? 이 칠정산이 왜 중요하냐? 이 칠정산 여러분들 한양을 중심에 놓고 만든 역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려시대 여러분 기억나요? 수시력? 이건 원나라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국어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이제는 한양을 중심에 놓고 이런 것들을 만든다라는 얘기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조선 후기로 가면요. 이 청나라에서 이 고려만국 전도도 들어오면서 이렇게 서양 문물이 막 들어오죠. 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헌역. 이 시헌역이라고 하는 것은 네, 바로 이 서양역법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서양역법. 서구 문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또 이제 뭐가 이제 또 강조가 되냐면요. 지전설. 네, 지전설. 뭐,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도는 거,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 홍대용 같은 인물들이 또 지전설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요 정도만 여러분 천문에서는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다음 의학을 한번 볼게요. 조선전기 의학. 자주적 역법서라고 할 수 있는 향약 집성방. 향약 집성방은 뭐냐면 향초에 있는 약재를 다 모아가지고 만든 처방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배가 아플 때 우리 뒷산에 있는 어떤 약재를 갖고 어떻게 처방을 만들라 이런 거죠. 그죠? 굉장히 우리 향토에 맞는 굉장히 자주적인 그런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뭐냐면 이 시기에 지금 이제 특징을 한번 들어봐라라고 한다면 이 모두 다 세종 때 자주적이고 민족적인
네. 그런 문화유산들이 정말 쏟아져 나오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 농사직설도 하나 또 플러스 할 수 있겠잖아요. 여기 농사직설 같은 경우도 여기다 들어올 수 있겠죠. 농사직설 같은 경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험을 지금 토대로 만든 거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또 한글, 훈민정음. 그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일단 세종시대의 어떤 그 자주의 민족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요게 지금 15세기 어떤 문화란 말이에요. 요게 지금 요런 것들이 지금 15세기 어떤 그런 문화인데, 요게 15세기 문화인데, 여기 지금 보고 있는 이왕과 이의 같은 경우에는 16세기 문화. 그러니까 15세기는 굉장히 기술을 중시하면서, 이 당시 뭐 치국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기술을 중시하면서 자주의 민족적인 모습이었는데, 16세기 같은 기술 별로 중시 안 해요. 그 당시 이제 성리학이 더 중요하다고 본 거지. 예, 이러면서 이왕과 이의 어떤 성리학 발달. 색깔이 다른 거죠. 15세기 어떤 세종시대하고 16세기 어떤 이왕과 이의 시대의 색깔이 다른 거예요, 이게요. 그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좀 염두에 두시면서 비교를 해 놓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기로 오면요, 여러분들. 후기로 오면은, 의학서에서 유명한 게 있죠. 예, 바로 동의보감. 동의보감. 이 동의보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누구예요? 누가 했죠? 네, 바로 허준. 어느 왕 때죠? 광해군 때. 이 동의보감은 정말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정말 유명합니다. 그 중국이나 일본 사신들, 특히 중국 사신들이 와가지고요, 별로 우리나라에서 가져갈 게 별로 없어요. 그 당시만 해도. 예. 왜냐면 워낙 뭐 청나라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그 서양에서도 교류도 있고 뭐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선 와가지고 뭘 가져갈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챙기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동의보감이에요. 예, 이 동의보감은 정말 청나라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런 책이거든요. 그만큼 유명한 책입니다. 동의보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건축을 한번 볼게요. 건축. 자, 이렇게 제가 요거 라인을 자른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가 15세기. 네, 그리고 요 아래가 16세기.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라고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왜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15세기는 이 훈구의 시대, 그죠? 훈구파가 권력을 잡았던 시대고요. 16세기는 사림이 정권을 잡았던 시기니까 다르다는 얘기죠. 건축에서는요, 나라를 맨 처음에 세웠으니까 여러분들 주로 뭘 세우겠어요? 뭘 만들겠어요? 뭐 궁궐이나 성곽이겠죠. 그죠? 이 당시에는 뭐 궁궐이라든지 성곽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세우겠죠. 16세기는 누구의 시대예요? 사림의 시대예요. 사림의 시대다 보니까 사림들의 어떤 그 권력 기반이 될 수 있는 인재 양성하는 기구가 어디예요? 바로 서원이죠, 서원. 서원이 많이 지어지겠죠. 최초의 서원이 어딘가요? 최초의 서원. 주세붕. 그죠? 주세붕의 백운동 서원. 주세붕의 백운동 서원. 나중에 이제 소수서원이 되죠. 나중에 이제 이황의 건의에 의해서 소수서원이 됩니다. 사액서원. 네, 액자를 임금이 딱 내린 그런 서원이 되는 것이죠. 최초 서원. 주세붕의 백운동 서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선 후기로 갈 때 대표적인 건축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정조 때 지었다는 수원화성. 수원화성 하면 뭐 할 얘기들이 많죠. 네, 수원화성 하면은 뭐 일단 뭐 정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거중기가 또 이때 활용되었죠. 거중기. 거중기 하면은 누굽니까? 정약용. 이런 인물 들을 수 있죠. 그죠? 수원화성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예품입니다. 공예품. 도자기. 조선 전기는요, 뭐가 유행하냐면 분청사기가 유행을 합니다. 분청사기. 조선 전기는 분청사기. 분청사기가 뭐냐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분청사기인데요. 뭐 제가 볼 때 아주 뛰어난 분청사기는 아닌 듯합니다. 좀 더 예쁜 거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이런 걸 교재에 실었을까요? 하지만 이것도 보세요. 지금 고기가 있죠. 예, 지금 물고기죠, 물고기. 물고기를 아주 그냥 튼실하게 아주 큼지막하게 지금 그렸죠. 굉장히 15세기 어떤 그 문화는요, 좀 이렇게 해학적이고, 좀 이렇게, 좀 사회가 뭔가 좀 이렇게
실용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 이제 볼 수 있어요. 근데 16세기로 오면 여러분들 사리미 시대니까 이 당시에는요, 저런 문양 다 없어요. 다 없어요. 그냥 하얗게 깨끗하게 도학자의 어떤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겠죠. 그죠? 백자가 유행하고요. 조선 후기로 오면요, 청화백자. 하얀색 바탕에 이 청색이 들어갑니다. 한번 청화백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입니다. 지금 이제 백자, 깨끗한 하얀색 백자에다가 지금 이렇게 안료를 썼죠. 지금 청색 안료를. 네,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많이 청화백자가 조선 후기에 또 유행하고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회화입니다. 회화. 조선 전기 회화에는요, 상당히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 성리학의 어떤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떤 도교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소격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그 회화가 있다면 바로 이 몽유도원도라든지 그 다음에 고사관수도,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상당히 이 두 그림에서는 이 도교적인 어떤 그런 냄새들이 많이 나와요. 이 도교적인 어떤 그런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도 좀 풍기고 있더라라는 거. 하여튼 15세기의 어떤 모습들은 16세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열려 있는 듯한 조금은 참 자유로운 어떤 그런 성리학의 어떤 나라였지만, 그죠? 그런데 16세기가 되면요, 역시 또 이 성리학, 이황 이이 시대거든. 이때는요, 성리학 이외에는 이야기하지 말아라. 뭐 이런. 그러면서 이제 이 당시가 되면 여러분들 이 어떤 선비들의 어떤 절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사군자가 유행을 해요. 사군자. 매난 국죽 어떤 사군자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 뭐 신사임당의 뭐 초충도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신사임당.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조선 후기로 가면 여러분들 아주 뭐 걸출한 회화물이 등장을 하죠. 뭐가 있습니까? 네, 바로 진경산수화가 등장을 합니다. 진경산수화. 이제 사실은 이 앞에 있는 이 몽유도원도라든지 고사관수도에서는요, 특히 고사관수도에 등장하는 인물은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그 자연이라고 하는 것도 실질적인 어떤 우리나라의 자연이 아니라 어떤 관념적인 상상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면, 이제 조선 후기 와서는요, 우리의 자연, 우리의 나무, 우리의 산의 모습 이런 것들이 지금 등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이 양난을 통해 가지고 명나라가 이제 끝나요. 이제 우리의 문화가 더 뛰어난 거야. 청나라 오랑캐 문화보다 우리의 문화가 더 뛰어난 거야. 이제 우리 것을 그래서 그려 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어찌 본다면 우리 문화의 자부심이지만 또 다른 편으로 본다면 소중한 의식의 어떤 발로. 네, 이런 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어쨌건 이 진경산수화가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있죠. 대표적인 인물 겸재정선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왕 제색도 또는 뭐 금강전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겸재정선의 인왕 제색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왕산이죠, 인왕산. 네. 아주 멀리 있는 중국에 있는 산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의 산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풍속화가 있죠. 풍속화. 자, 풍속화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대표 인물이 있다면 김홍도. 그죠? 그 다음에 신윤복. 김홍도의 그 선의 굵기가 굉장히 좀 굵어요. 굵은 반면에 신윤복은 굉장히 가는 선을 많이 쓰죠. 그죠? 자, 신윤복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단오풍정이죠. 네, 아주 저 가운데 그 그네 타고 있는 여인의 치마 색깔을 보세요.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빵 주고 있죠. 그림에서 가운데 쪽에다가 딱 시선이 딱 고정될 수 있도록 빵. 아주 이 색깔을 잘 쓰고요. 아주 이 라인이요. 굉장히 가늘게, 아주 섬세하게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김홍도와 신윤복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민화. 네. 제가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서민 문화의 성장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그 민들이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여기에 이제 또 플러스로 한번 본다면,
플러스를 본다면 여기 이제 그 한글 소설, 이건 좀 이제 그 좀 이렇게 섹션은 다르지만 한글 소설이 또 이제 발달을 해요. 한글 소설. 한글 소설. 뭐 홍길동전, 그죠? 홍길동전이라든지 또 뭐 춘향전과 같은 이런 한글 소설이 발달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 바로 이제 풍속화라든지 민화라든지 또 한글 소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서민문화. 서민문화의 발달. 네. 조선 후기 서민문화의 발달을 또 보여주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조선의 문화를 그냥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한번 봤는데요. 제가 이거 지금 설명할 때 여러분 기계적으로 그냥 조선 전기 뭐 조선 후기 뭐 이렇게 쓰지 않고요. 그 당시의 어떤 사회상, 그 당시의 어떤 역사 주도 세력의 특징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그 시대의 모습에 일관성 있는 색깔을 좀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측면에 맞춰가지고 좀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시간이 이제 진정한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네, 상권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살 붙여보고요. 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도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you.